사례비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이 남자 처리해 줄 수 있어? 검은 계약서의 시초 이 내용은 우리가 사는 현실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가상의 사건으로 재구성한 사건입니다. 드라마 읽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다. 퇴근 후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TV를 보다 잠들었다. 35의 나이, 월세방 하나, 통장 잔고 83만 원. 아무도 나를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버스 창에 비친 내 얼굴은 무표정했다. 주변 사람들 틈에서 나는 투명인간처럼 존재했다. 출퇴근 시간 분비는 지하철 안에서, 회사 사무실에서,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누구도 내게 관심이 없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김 대리님,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마치 벌꿀처럼 끈적하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독을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전화를 끊었어야 했다. 아니,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받았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의 인생 시작. 압박의 나날들. 1999년 7월 15일 김태민 대리,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그날까지 3년간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좋은 편이었다. 월 평균 10억 원 이상 계약을 따냈고 1995년에는 우수사원상도 받았다. 하지만 단 한 건의 불완전 판매. 고객이 보험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회사 내부 감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희생양이 되었다. 회사 방침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무엇을 이해하라는 건가? 3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매달 꼬박꼬박 채워온 실적이, 동료들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단 한 줄의 통보로 무너졌다. 해고 통지서를 받아든 채 회사를 나서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7월의 뜨거운 햇살,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 그리고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분노. 해고 후 6개월.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보험업계에선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다른 업종은 경력이 맞지 않았다. 35이라는 나이는 신입으로 뽑기엔 많고 경력직으로 인정받기엔 애매했다.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다. 3개월, 4개월. 집주인은 독촉 문자를 보냈다.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다. 100만원, 50만원, 10만원. 신용카드 대금은 연체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나, 그 다음엔 둘, 결국엔 모든 카드가 정지됐다. 김태민 씨, 원금 300만원의 연체료 포함해서 총 420만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그럼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무력감이 밀려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세상이 나를 짓밟고 있다는 느낌.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태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나 바빠서 먼저 끊는다. 짧아지는 대화, 뜸해지는 연락. 결국엔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가족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명절에 내려가면 친척들이 물어왔다. 태민이 요즘 뭐해? 일 찾고 있어요. 아직도? 몇 개월째야?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 아버지의 실망한 표정. 그것들이 나를 더욱 짓눌렀다. 나는 점점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됐다. 외출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 편의점 알바생도, 지하철 승객들도 모두가 나를 실패자로 보는 것 같았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회사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 나는 피해자야. 세상이 불공평해. 열심히 살아온 나를 이렇게 버리다니. 이 정도 행동은 정당할 수도 있어. 합리화가 시작됐다. 내가 겪은 불운은 사회의 잘못이고 나는 그저 희생양일 뿐이라고.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정당방위라고.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다거나
택시비를 떼먹는다거나, 그리고 점점 더 큰 일들을 상상하게 됐다. 만약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그러던 중에 1999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강남역 인근의 조용한 카페. 나는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박선영, 40세, IT 스타트업 퓨처비전 대표. 김 대리님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다. 값비싼 브랜드 정장, 세련된 헤어스타일, 완벽한 메이크업. 3년 전 내가 보험 설계사로 일할 때 몇 번 만난 고객이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제가 김 대리님 사정 들었어요. 회사에서 나오셨다면서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 회사 직원 중에 그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우연히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녀의 동정 어린 눈빛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내 상황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도 했다. 괜찮습니다. 곧 좋은 곳 찾을 거예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진 않으세요? 박선영 씨는 은밀한 제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물었다. 박선영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일인데요?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투툼한 봉투였다. 먼저 이거 받으세요. 계약금이에요. 나는 봉투를 열어봤다. 현금이었다. 10,000원권 다발. 얼마예요? 300만 원이요. 이를 성공시키면 5천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그 금액이 내 귓가에서 울렸다. 5천만 원이면 밀린 월세를 갚고 신용카드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면 되죠? 제 사업 파트너를 정리해야 해요. 정리? 그 단어의 의미를 알면서도 나는 외면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박선영 씨가 해결해달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강민호, 37세. 제 회사 CTO예요. 사진 속 남자는 평범해 보였다.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 부드러운 미소. 원래는 연인 사이였어요. 5년 전에 만나서 함께 회사를 창업했죠. 하지만 작년에 관계가 틀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지분 문제예요. 원래 5대5로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7대3을 요구했어요. 자기가 기술 개발을 다 했으니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요. 박선영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다. 그래서 헤어졌죠. 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회사 기밀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워낙 교묘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박선영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 사람 생명보험 2억 원어치 들어있어요. 수익자가 저예요. 연인일 때 들어둔 건데 아직 변경 안 했거든요. 2억 원. 나는 그제야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다. 사고로 위장하라는 거군요. 김 대리님은 똑똑하시네요. 그리고 나는 박선영 씨와 헤어져서 카페를 나섰다. 착수금 300만 원을 든 봉투를 손에 꽉 쥐었다. 집으로 돌아와 돈을 세어봤다. 정확히 300만 원. 이 돈이면 당장 밀린 월세 2개월치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살인이라고. 들키면 무기징역이야. 아니 사형일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생각이 그것을 덮었다. 강민호. 그 사람도 나쁜 놈이잖아. 박선영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해. 나도 불공평하게 당했어. 이제 내 차례야. 5천만 원이면 새 출발할 수 있어.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밑바닥에서 못 벗어나. 합리화가 시작됐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범죄를 정의로 포장했다. 그날 밤 나는 박선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겠습니다.
라고 박선영 씨 제안에 승낙했습니다. 큰 실수였죠. 11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박선영은 강민호의 상세한 일정표를 보내왔다.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 주말 활동 패턴까지. 이 사람 매주 토요일 밤 11시쯤 강남에서 술 마시고 대리운전 타고 집에 가요.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나는 계획을 세웠다.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것. 깔끔하고 의심받지 않는 방법. 11월 25일 대포폰을 구입했다. 5만원짜리 중고 스마트폰. 11월 28일 렌터카를 빌렸다. 타인 명의로 만들어진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다.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50만원에 구입한 것이었다. 사고 나면 어떡해요? 렌터카 직원이 물었다. 보험 다 들어있죠? 네, 당연하죠. 검은색 소나타. 번호판은 서울 12가 3456. 12월 1일 폐차업자를 물색했다. 박선영이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사고 난 차 처리해드립니다. 흔적 없이 완벽하게. 얼마예요? 500만원. 비싸네요. 완벽한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12월 10일 강민호를 직접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을 익히고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로 매주 토요일 밤 강남에서 술을 마셨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밤 11시쯤 대리운전을 불렀다. 항상 같은 장소, 노년역 2번 출구 앞. 너무 예측 가능한 패턴이야. 오히려 쉽겠어. 12월 15일 나는 혼자 리허설을 했다. 밤 11시 노년역 2번 출구 앞. 나는 렌터카를 몰고 그곳을 지나갔다.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CCTV 위치를 확인했다. 여기는 CCTV가 있어. 피해야 해. 이 골목은 어두워. 여기서 하면 되겠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강민호가 서 있는 위치, 차가 돌진하는 각도, 충격 후 도주 경로. 집에 돌아와서는 인터넷으로 교통사고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뺑소니 사고 용의자 CCTV 분석으로 검거.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 증거. 목격자 진술로 범인 잡혀. CCTV 피하고 목격자 없는 시간대를 노리고 차량 번호판은 가짜로 바꿔야겠어. 12월 18일 가짜 번호판을 구했다. 이것도 불법 사이트에서 구매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는 실행 착수만 남았습니다. 1999년 12월 23일 토요일 아침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오후 3시 박선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이에요. 강민호 지금 강남 쪽으로 출발했어요. 밤 11시쯤 노년역 앞에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마세요. 오후 5시 나는 렌터카 번호판을 가짜로 바꿨다. 손이 떨려서 나사를 돌리기가 힘들었다. 오후 7시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했다. 오후 9시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다. 심장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 울렸다. 이 한 번이면 끝이야. 5천만 원이면 새 출발할 수 있어. 나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 하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다. 만약 들키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정말로? 편의점에 들러 소주를 샀다. 한 병을 단숨에 들이켰다.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화끈거렸다. 취해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오후 10시 50분. 노년역 2번 출구 인근 골목. 나는 차를 세워두고 대기했다. 라디오에서 캐럴이 흘러나왔다. 징글벨이었다. 얼마나 부조화스러운가. 크리스마스 전야에 나는 살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선영이었다. 강민호 지금 술집 나왔어요. 10분 후면 도착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오후 11시 5분. 저 멀리서 택시가 보였다. 택시가 멈추고 한 남자가 내렸다. 강민호였다. 안경을 쓴 남자.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 술에 취한 것 같았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길가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다.
엑셀을 밟았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전혀 나를 인식하지 못했다. 30m, 20m, 10m. 나는 엑셀을 힘껏 밟았다. 시속 80km. 강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입이 벌어졌다. 으악, 쿵. 둔탁하고 무거운 충격음. 강민호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느렸다. 그의 안경이 공중에서 날아갔다.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였다. 그리고 떨어졌다. 쿵.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는 소리. 나는 그대로 엑셀을 밟았다. 백미러로 뒤를 봤다. 강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피 웅덩이가 그의 머리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으악. 누군가의 비명소리. 목격자다. 나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12월 23일 밤 11시 30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폐차장으로 향했다. 미리 약속한 곳이었다. 왔습니다. 폐차업자는 담배를 피우며 나를 맞았다. 흔적 다 지워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 아무 문제 없겠죠? 20년 경력입니다. 믿으세요. 나는 500만 원을 건넸다. 그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차 버리고 가세요. 내일 아침이면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놨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택시를 탔다. 기사가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오늘 밤 11시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치여 중태에 빠졌으며 중태? 죽지 않았다고? 패닉이 왔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왔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괜찮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로 온몸을 씻었다. 하지만 손에 묻은 피는 지워지지 않는 것만 같았다. 실제로 피가 묻은 건 아니었다. 차 안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환각처럼 손바닥이 빨갛게 보였다. 토할 것 같았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얼굴을 받고 개어냈다. 샤워 후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강민호. 그 사람이 먼저 박선영을 괴롭혔어. 내가 아니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당했을 거야. 이건 정의의 집행이야. 나쁜 놈을 처단한 거야.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이 반복됐다. 공중으로 튕겨나가는 몸. 떨어지는 소리. 피 웅덩이. 눈을 감으면 보였고 눈을 뜨면 더 선명했다. 12월 24일 일요일. 아침 뉴스를 봤다. 어젯밤 강남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피해자 강민호 37씨가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를 분석해 용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으며 죽었다. 나는 사람을 죽였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살인자야. 박선영에게 전화했다. 죽었어요. 알아요. 뉴스 봤어요. 어떡해요? 경찰이 추적한대요. 진정해요, 김대리님. 차는 폐차했죠? 네, 했는데. 그럼 괜찮아요. 흔적 없어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진정할 수 없었다. 오후에 다시 뉴스를 봤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분석 결과 검은색 소나타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번호판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번호판이 위조된 걸 벌써 알았다고? 공포가 밀려왔다. 경찰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12월 25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하지만 나에게는 지옥 같은 날이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길거리의 경찰차만 봐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집안에서도 불안했다.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났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숨이 막혔다. 택배요. 택배기사의 목소리에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강민호가 나타나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너, 내가 날 죽였어. 아니야. 나 아니야.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어. 손을 내려다봤다.
피로 범벅이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12월 28일. 박선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약속한 돈 언제 주시나요? 답장이 없었다. 다시 문자를 보냈다. 선영씨, 3시간 후에 답장이 왔다. 조금만 기다려요. 보험금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다. 그녀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다. 12월 30일.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전화 좀 받으세요. 30분 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뭔가 이상해. 2000년 1월 5일 금요일. 김태민 씨죠? 강남서 형사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네. 조사 좀 받으러 나와주시겠습니까? 강남경찰서로요. 무슨 일로요? 12월 23일 밤 논현동 뺑소니 사고 관련입니다. 렌터카 대여 기록 확인 중인데 명의자 중에 김태민 씨 이름이 있어서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떻게? 타인 명의로 빌렸는데? 저 렌터카 빌린 적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신분증 도용당하신 건가요? 어쨌든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내일 오전 10시에 나와주시겠어요? 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차는 폐차했고 번호판도 가짜였고 CCTV에 내 얼굴이 찍혔을 리 없었다. 일단 잡아떼자. 신분증 도용당했다고 하자. 1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강남경찰서 형사가. 나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형사가 앉아 있었다. 저는 강력팀 박정훈 형사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12월 23일 밤 11시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요? 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혼자 있었는데 어떻게 증명해요? 박정훈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렌터카 대여 계약서였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니 이건 위조 신분증으로 빌린 건데. 이거 제가 빌린 게 아닙니다. 신분증 도용당하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신고하셨어야죠. 몰랐습니다. 박정훈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CCTV 캡처 사진이었다. 이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촬영됐습니다. 번호판은 위조됐지만 차종과 색상은 일치하고요. 사진 속 검은색 소나타. 내가 몰던 차였다. 운전석에 탄 사람이 김태민 씨로 보이는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운전석 실루엣이 보였다. 하지만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박정훈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통화 기록이었다. 12월 23일 오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김태민 씨 휴대폰이 강남 일대에서 기지국에 잡혔습니다. 집에 계셨다면서요? 식은땀이 흘렀다. 휴대폰 위치까지 추적했어. 저 그날 친구 만나러 강남 나갔었습니다. 아께는 집에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친구 누구예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확인해 봐야죠. 저 말문이 막혔다. 박선영 씨 아십니까?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관계죠? 예전에 보험 고객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연락하셨죠? 통화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가끔 연락합니다. 박정훈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박선영이었다. 조사실에서 진술하는 모습이었다. 김태민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돈이 필요하다면서 협박했어요. 강민호를 죽이지 않으면 제 회사 기밀을 유출하겠다고. 뭐라고? 나는 박선영이 거짓 진술에 할 말이 없었다. 저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줬어요. 300만 원을 먼저 주고 일을 마치면 5천만 원을 더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설마 정말 죽일 줄은.
박선영은 울먹이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이 여자,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그럼 왜 김태민 씨 계좌로 300만 원이 송금됐을까요? 그건 12월 23일 사고 다음날 5천만 원도 송금됐더군요. 이 여자가 나를 완전히 팔아넘긴 거야. 김태민 씨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사는 6시간 동안 계속됐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차는 이미 폐차됐고 CCTV 영상도 불명확했고 박선영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조사받으러 나와야 합니다. 네.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직 체포는 안 됐어. 아직 기회가 있어.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옷 몇 벌, 현금, 신분증. 도망가야 해. 멀리, 최대한 멀리. 하지만 어디로? 출국은 금지됐고 국내에서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선영이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미안해요, 김 대리님. 저도 살아야죠. 나는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외국으로 도망가야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1월 7일 일요일 새벽이지. 나는 집을 나섰다. 가방 하나만 메고. 목적지는 강원도. 산골 어디든 좋았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편의점에서 선불 유심칩을 샀다.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다. 새벽 첫 차는 5시 30분. 대합실에서 기다리며 뉴스를 봤다. 논현동 뺑소니 사고 용의자 김태민 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빨리 떠나야 해. 5시 30분. 원주행 버스에 탔다. 맨 뒷자리에 앉아 모자를 눌러 썼다. 버스가 출발했다. 서울이 멀어졌다. 같은 시각 강남경찰서. 박정훈 형사는 구속영장을 들고 김태민의 집으로 향했다. 문 열어. 경찰이야. 응답이 없었다. 문 따. 문이 열렸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도주했어. 전국의 지명수배 내려.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됐다. 오전 7시 30분. 원주로 향하는 중부고속도로. 나는 버스에서 내려 렌터카를 또 빌렸다. 이번에도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다. 흰색 아반떼. 번호판은 경기 88호 9XXX. 원주까지 가서 숨자. 산속 어디든. 하지만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뺑소니 살인 용의자 김태민 전국 지명수배. 경찰은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 검문소? 손에 땀이 흘렀다. 오전 8시. 호법 분기점을 지나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저 앞에 검문소가 보였다. 경찰차 3대, 경찰관 6명. 피할 수 없어. 나는 속도를 줄였다. 앞차들이 하나씩 검문을 받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됐다.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 젊은 경찰관이 다가왔다. 나는 위조 신분증을 건넸다. 손이 떨렸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냈다. 들켰어. 나는 엑셀을 밟았다. 어이. 서. 차가 급발진했다. 경찰관이 옆으로 튕겨났다. 추격하라.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해시태그 본격적인 추격. 백미러로 보니 경찰차 2대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엑셀을 힘껏 밟았다. 속도계 바늘이 120, 130, 140으로 올라갔다. 이쪽은 18번 순찰차 용의 차량 추격 중 중부고속도로 북쪽 방향 속도 140. 무전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가 계속 따라붙었다. 다른 차들이 급히 비켜섰다. 클렉션 소리, 비명 소리. 비켜. 비켜. 나는 차선을 계속 바꾸며 질주했다. 150km. 엔진이 비명을 질렀다. 핸들이 떨렸다. 갑자기 앞에 트럭이 나타났다. 으악. 급브레이크. 끽.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갈아내는 소리. 차가 미끄러졌다.
간발의 차이로 트럭을 피했다. 하지만 경찰차는 계속 따라왔다. 만종분기점이 보였다. 저기서 빠져나가야 해. 나는 갑자기 핸들을 꺾어 영동고속도로 방향으로 진입했다. 경찰차 일대는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지나쳤다. 하지만 다른 일대는 여전히 뒤를 쫓았다. 지원 요청. 용의 차량 영동고속도로 진입. 무전 소리. 앞쪽에서 다른 경찰차가 나타났다. 앞뒤로 막혔어. 나는 갓길로 차를 몰았다. 돌멩이가 튀고 차체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경찰차들이 따라왔다. 멈춰. 멈추라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서안동 IC가 보였다. 나는 출구로 빠져나갔다. 톨게이트 바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황. 바가 부러지며 튕겨나갔다. 일반 도로로 진입했다. 신호등 횡단보도 사람들. 비켜. 비켜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다. 경찰차는 여전히 뒤쫓았다. 하지만 좁은 도로에서 경찰차들은 속도를 낼 수 없었다. 나는 골목길로 차를 몰았다. 좌회전, 우회전, 또 좌회전. 미로 같은 골목길을 헤집고 다녔다. 그리고 한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따돌렸어. 숨을 헐떡였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차를 버리고 걸어서 이동했다. 오전 10시. 원주 시내 어딘가. 정확한 위치도 몰랐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CCTV가 있을 테니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물을 샀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속보입니다. 뺑소니 살인 용의자 김태민이 오늘 오전 중부고속도로에서 경찰 추격을 뿌리치고 도주했습니다. 현재 원주 일대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근처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TV 소리. 원주에 있다는 걸 벌써 알았어. 더 멀리 가야 해. 나는 피곤하고 우선 숨을 만한 모텔을 찾았다. 오후 3시. 나는 외진 곳에 있는 낡은 모텔을 찾았다. CCTV가 없어 보이는 곳. 하룻밤 얼마예요? 3만 원. 현금으로 낼게요. 방은 좁고 지저분했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잠깐만 쉬었다가 가면 되니까.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이제 어떡하지? 돈은 얼마 남지 않았다. 200만 원 정도. 박선영이 준 300만 원 중 일부와 원래 갖고 있던 돈. 강릉으로 가자. 바다가 있는 곳. 거기서 배를 타고 도망갈 수 있을지도.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강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공중으로 튕겨나가던 순간 피 웅덩이. 내가 날 죽였어. 아니야. 벌떡 일어났다. 식은땀이 흘렀다. 밤 10시. 뉴스를 봤다. 김태민 용의자 원주 일대 잠복 중으로 추정. 경찰 1000명 투입해 수색. 1000명? 창밖을 내다봤다. 어두운 거리 가끔 지나가는 차량. 경찰이 곧 올 거야.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해. 하지만 어디로? 강릉? 그곳에도 경찰이 있을 텐데. 휴대폰을 켰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다. 김태민 추격 전 시민들 공포에 떨어. 뺑소니 살인범 경찰 돌파하고 도주. 전국민 김태민 수배. 목격 시 즉시 신고. 내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이제 밖에 나갈 수도 없어. 절망감이 밀려왔다. 차라리 자수할까? 하지만 자수하면 무기징역이다. 아니 사형일 수도 있다. 도망쳐야 해. 끝까지. 다음날 1월 8일 월요일 새벽 4시. 모텔을 나섰다. 아직 어두웠다. 택시를 잡았다. 어디 가세요? 횡성 버스터미널이요. 네. 택시기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행이었다. 횡성에서 강릉행 버스를 탔다. 오전 6시 30분 출발. 버스 안은 한산했다. 노인 몇 명 학생 둘.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산 계곡 터널. 강원도의 겨울 풍경이 지나갔다. 이게 내가 보는 마지막 자유일지도 몰라. 오전 9시.
강릉 버스터미널. 나는 터미널을 빠져나와 해변 쪽으로 걸었다. 경포대 해변. 파도 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해변은 한산했다. 겨울이라 관광객이 거의 없었다. 나는 모래사장에 앉았다. 여기가 끝인가?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다.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갈 수 있을까? 하지만 밀항은 불가능했다. 어선을 훔친다 해도 바다를 건널 자신이 없었다. 그럼 뭐가 남았지? 방법이 없을까? 아무것도 없었다. 같은 시각 박정훈 형사는 강릉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태민이 강릉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횡성에서 강릉행 버스를 탄 남자가 김태민과 비슷하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확실해? 70% 정도. 박정훈은 직감했다. 김태민은 강릉에 있다고. 강릉서에 연락해. 해변 쪽을 중점적으로 수색하라고. 왜 해변이죠? 도망칠 곳이 없으면 사람들은 바다로 간다. 본능적으로. 20년 경력의 형사 감각이었다. 오전 10시. 강릉경찰서 경찰관 30명이 경포대 해변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수상한 남자 보이면 즉시 보고. 경찰들이 해변을 따라 걸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봤다. 경찰이다.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 저기, 김태민이다. 경찰들이 뒤쫓기 시작했다. 모래사장을 달렸다. 발이 푹푹 빠졌다. 멈춰. 뒤에서 고함 소리. 나는 방파제 쪽으로 달렸다. 돌계단을 올라갔다. 숨이 턱까지 찼다. 방파제 위. 한쪽은 바다, 한쪽은 경찰. 경찰들이 방파제로 올라왔다. 김태민.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어. 박정훈 형사였다. 비켜요. 자수해. 이게 최선이야. 절대 안 돼. 나는 방파제를 따라 계속 달렸다. 끝이 보였다. 막다른 길. 뒤돌아보니 경찰 10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끝이야. 박정훈 형사가 권총을 겨눴다. 싫어요. 난 안 가. 나는 형사에게 그렇게 외쳤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주먹만 한 돌멩이가 보였다. 집어들었다. 돌 버려. 오지마. 돌을 던졌다. 박정훈이 피했다. 나는 달려들었다. 박정훈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퍽. 주먹이 턱에 맞았다. 박정훈이 비틀거렸다. 다른 경찰관이 달려들었다. 나를 태클했다. 윽. 방파제 바닥에 쓰러졌다. 등이 긁혔다.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관이 내 팔을 비틀었다. 깍. 고통이 밀려왔다. 저항하지 마. 다른 경찰관들이 달려와 나를 눌렀다. 나. 발버둥 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새 느낌. 김태민 살인 및 도주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나는 방파제 바닥에 쓰러진 채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눈물이 흘렀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박정훈 형사가 다가와 내려다봤다. 왜 그랬어? 왜 사람을 죽였어? 돈 때문에요. 돈? 5천만 원. 그걸로 새 출발하려고. 5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박정훈이 고개를 저었다. 인생을 버렸구나. 5천만 원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경찰차가 도착했다. 나는 차에 실렸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밀려갔다. 자유롭게. 하지만 나는 이제 영원히 자유를 잃었다. 강릉경찰서 조사실. 박정훈 형사가 앉아 있었다.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봐. 어떻게 박선영을 만났고 어떻게 강민호를 죽이게 됐는지.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해고당한 이야기, 빚에 시달린 이야기, 박선영의 제안, 범행계획, 실행, 도주.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했다. 박선영이 먼저 제안했어요. 저는 그냥 뭐? 돈이 필요했어요. 박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박선영도 체포했어. 뭐라고요? 내 진술이랑 통화 기록, 송금 내역 종합하니까 충분한 증거가 나오더라.
살인 교사죄로 기소될 거야. 처음으로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나만 벌 받는 게 아니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래도 나는 직접 죽인 사람이야. 다음 날 조사실에 박선영이 들어왔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다. 화장은 지워졌지만 선영 씨, 할 말 없어요. 당신이 시킨 거잖아요. 증거 있어요.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다 있잖아. 그건 김 대리님이 절 협박해서 받아낸 돈이에요. 끝까지 잡아떼는 거였다. 하지만 박정훈 형사가 끼어들었다. 박선영 씨 위챗 대화 기록 복구했습니다. 뭐라고요? 삭제해도 서버에 남아요. 중국 당국 협조받아서 다 복구했어요. 박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여기 보세요. 강민호를 제거해주세요. 확실하게 처리해주세요. 돈은 걱정 마세요. 다 당신이 보낸 메시지예요. 박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살인 교사죄로 기소됩니다. 각오하세요. 2000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은 꽉 찼다. 기자들, 피해자, 유족, 방청객들. 검사가 일어섰다. 피고인 김태민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강민호 씨는 아무 잘못 없이 길거리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죄이며 극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변호인이 일어섰다. 피고인은 박선영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피고인은 박선영의 교묘한 유인에 넘어갔습니다. 물론 피고인의 잘못이 크지만 진정한 주범은 박선영입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나는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었다. 강민호 씨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 때문에 울음이 터졌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방청석에서 누군가 고함쳤다. 용서 못해. 내 아들 돌려줘. 강민호의 어머니였다. 살인자. 내가 지옥 가야 해. 법정이 술렁였다. 7월 20일. 선고 공판날이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김태민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박선영의 사주를 받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숨을 멈췄다. 피고인 김태민에게 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25년 2024년에야 나올 수 있다. 그때 나는 60세다. 그리고 뒤이어 박선영의 판결. 같은 날 옆 법정에서 박선영의 재판도 진행됐다. 피고인 박선영은 김태민을 사주하여 강민호를 살해하게 했습니다. 직접 손을 쓰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점에서 김태민 못지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선영에게 살인교사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박선영은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2000년 8월 1일 서울구치소. 나는 11사동 3층 독거실에 수감됐다. 3평 남짓한 공간. 화장실, 세면대, 침대가 전부. 창문으로 하늘 한 조각이 보였다. 25년 9125일. 숫자를 세어봤다. 끔찍했다. 교도소의 일과는 오전 6시 기상, 오전 7시 아침 식사, 오전 9시 작업시간, 봉투 접기, 오후 12시 점심, 오후 1시 작업, 오후 5시 저녁, 오후 6시 자유시간, TV 시청 가능, 오후 9시 소등. 매일 똑같은 일과가 반복됐다. 해시태그 악몽. 밤마다 강민호가 나타났다. 왜 날 죽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어. 손을 내려다봤다. 피투성이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깼다. 땀범벅이었다. 옆방에서 고함이 들렸다. 시끄러. 조용히 자. 죄수들도 나를 싫어했다.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3개월 후 어머니가 면회를 왔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늙으셨다. 겨우 3개월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엄마.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눈에서도 내 눈에서도.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왜 그랬니? 돈이 필요해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 차라리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니? 엄마가 뭐라도 해줬을 텐데. 죄송해요. 면회 시간 30분이 지옥 같았다. 어머니는 돌아가면서 나에게 말했다. 출소하거든 다신 오지 마. 나한테 아들 없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어머니는 다시 오지 않았다. 나는 독서를 시작했다. 교도소 도서관에는 책이 많았다. 소설, 철학서, 자기계발서. 하루에 한 권씩 읽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제아벌. 양심의 가책이 법정의 판결보다 무겁다. 그 문장을 읽으며 울었다. 나는 라스콜리니코프였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하지만 나는 끝까지 도망쳤다. 자수하지 않았다. 그게 더 비겁했다. 강민호 유족에게 편지를 썼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참회뿐입니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탑장은 오지 않았다. 당연했다. 25년. 긴 시간이다. 하지만 강민호에게서 빼앗은 시간은 영원이다. 그는 이제 37세 이상 살 수 없다. 나는 60세에 나온다. 그래도 살아있다. 얼마나 불공평한가.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돈 때문? 아니다. 진짜 이유는 달랐다. 나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칠 권리가 있다고 착각했다. 세상이 나를 망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나 스스로 나를 망친 것이다. 에필로그 2024년 25년이 흘렀다. 2024년 8월 1일. 나는 출소했다. 60세. 백발의 노인이 됐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봤다. 자유.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자율주행차 AI 로봇. 나는 25년 전에 멈춰 있었다. 강민호의 묘를 찾아갔다. 묘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강민호 미안합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강민호가 용서해 준 걸까? 아니다. 용서는 없다. 나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었다면 당신은 어땠을까? 300만원 계약금과 5천만원 성공 보수. 비톡촉과 생계 압박. 이 한 번이면 끝이야 라는 달콤한 유혹. 당신은 거절할 수 있었을까?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 전부를 집어삼켰다. 범죄는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심리적 균열이 터지면서 만들어진 결과다. 나는 그 균열을 방치했다. 그리고 파멸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그날 카페에서 박선영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돈 때문에 도덕을 저울질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나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아갈 것이다. 마이너스 이상은 김태민의 옥중 수기 스토리 내용입니다. 참여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